용기를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이게 그 막 쓰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법의 기본이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되잖아요. 이 얘기를 제가 왜 써놨냐면은 실무자들이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원화청은 일본 개념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원도급사, 하도급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상담하는 우리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알아먹어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민법에서는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이라는 표현을 쓰고 건산법에서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자 똑같이 쓰는데 여기 공정거래와 관련 이런 영역 때문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라고 하면 여기 원청, 하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원사업자를 실무자 있는 건설에서 공무 담당들이 원도급사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수급사업자, 이게 하청회사를 하도급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선회에서 이렇게 알아들 수 있죠. 돼야 된다는 약간 그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법 경제법이고 민사특별법이고 공정거래특별법이고 건산법보다 특별법이거든요. 여기 요 네 가지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공법은 그렇다고 치고 공법의 전형적인 예 중에서 이자 관련해서 하도급법상 지연이자가 민법이나 상법상 이자율보다 우선하는 게 대부분 판례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현행 하도급법상 고시이자가 15.5%입니다. 그 하도급사 중 그러니까 그 수급사업자 하청회사들이 재력이 되게 튼튼하면은 돈을 안 받는 게 더 알 수 있어요. 연 15.5%니까. 네, 연 15.5%를 받는 게 지금 가장 유일한 게 뭐 있죠? 그거보다 높은 게? 근로기준법상 그 20% 이런 것 빼고 없잖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청법상 12% 이자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하도급법의 이자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특별법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예전에 변호사님이 하나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공정거래 하도급법의 아무리 유형을 봐도 부당한 내용, 금지행위나 이런 거 하도를 봐도 규정을 넣는데 갑자기 갔다. 근데 그러면은 하도급 이거 공정위 고발 못하냐, 그 신고를 못하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원래 하도급법이 1984년에 제정되었고 85년부터 이렇게 이게 됐는데 이때 그전에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인함에 다 규율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도급법에 내용이 없어도 얼마든지 일반 조항으로 저 공정거래법상으로 신고가 가능한 겁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건산법상의 특별법 이게 바로 이겁니다. 아까 그 왜 건설산업특별법상의 그 직접지구 청구 관련해서 임의규정이나 전기공사업법의 임의규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하도급법은 해야 된다, 의무규정으로 돼 있냐면 그런 차이가 건설산업기본법이기 때문에 하도급법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등치작은 중소기업보호잖아요. 그러니까 원청이 규모요건 관련하고 뒤에 정리되겠지만 당연히 수급사업자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야 되잖아요. 시공력 평가나 그게 조금이라도 진짜 100만 원이라도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분인데 지금 건설회사가요. 그 종합면허 있는 건설회사 있잖아요. 그게 한 정확하게 보니까 2만 개 정도 이용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하청회사라고 하는 그 전문건설 회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4, 5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문건설 회사 중에서 종합회사보다 훨씬 더 매출도 많고 그런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적용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하도급계약을 맺어도. 그런데 그러는 경우에는 당연히 둘 다 건설사업자니까 건설사업기본법은 적용은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런 관계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고 한번 이렇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제가 농담으로 많이 하는데 하도급법은 건설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제조 용역이 그 다음에 수리 그 다음에 건설 요 네 가지에 적용이 되는데 뭐 수리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용역도 일부 엔지니어링사에서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메인이 뭐냐면 건설이랑 제조입니다. 당연히 제조가 훨씬 크죠. 하지만 현대자동차 매출이랑 현대건설 매출 보면 거의 10배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는 근데 대신에 이게 있어요. 제조는 그러니까 대규모 유통 막 그런 거 그런 여러 가지 몇 군데는 일단 하도급법으로 뭘 건다. 공정거래 특별법으로 뭘 건다 그러면 이미 그거는 너랑 이혼이야. 그냥 나는 칼 뽑고 내가 도저히 너랑 거래 못한다. 이렇게 돼야만 칼을 뽑고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분야에서 하도급 클레임은 대부분 작은 게 많고요. 작은 게 많고 그리고 제조는 벤더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사다리처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진짜 전속적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클레임을 하는 순간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못합니다. 근데 건설은 아까 말했다시피 동시다발적으로 회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도급에 우리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건설이 훨씬 더 먹을 게 많은, 그냥 분쟁이 더 많고 싸울 게 많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는 영역이나 수나 인더스트리의 매설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제조가 큽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도에서 하도급법에는 시행규칙이 없거든요. 아, 제가 나중에 중요한 걸 얘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그 휴대폰을 꺼내셔가지고 그 국가법령정보센터 있죠? 그걸 어플을 잠깐 켜놓으시면 돼요. 여기에 뭐 하도급법에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시행규칙이 없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변호사님 절대 무시해서가 아니고 제가 초기에 공부할 때 해낸 거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제가.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법령 시행령하고 고시가 바로 나오죠. 공정위 고시가 바로 나와요.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게 공정위가 중앙행정기관의 정부 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지만 즉 장관급 대우지만 공정위는 부가 아니죠. 행정부가 각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령을 못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규칙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아니 뭐 그런 거 갖고 얘기하냐 그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고시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시행령이나 법률에 뭐라 그러냐면 아까 말한 하도급법상 이자도 어떻게 나오냐면은 13조에 15.5%도 법에 있는 게 아니고 공정위 고시가 정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위임이. 그래서 이게 법규명령입니다. 이쪽에. 그래서 그 공정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고시의 법규적 성격이 일반 예기나 예규나 그 소위 말하는 그 행정명령의 그런 법규적 성격이 없는 거 별표 뭐 이런 거랑 완전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그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공정위가 다시 보시면 고시나 지침 같은 예규가 약간 두 가지가 약간 대별이 되거든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는데 고시는 법규적 성격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는 법에서 뭐뭐뭐뭐는 공정위가 정한다 딱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법규적 성격이 있을 때 바로바로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시행령, 바로 고시 이렇게 다 있는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법에 위임도 없는데 공정위가 해석상 얘기를 정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의외로 시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법규적 성격은 없는데 실제 공정위에 이런 거는 부당하다고 결정으로 본다 이런 거. 실제로 딱 들이대갖고 우리 케이스에 딱 맞잖아요. 그럼 꼼짝 말아요. 꼼짝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강의 안에서는 없는데 원사업자인 소위 말하는 원청 그 종합건설회사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벌점이 쌓이면 이게 나중에 이제 시정조치 경고부터 시작해갖고 시정명령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과징금 그 다음에 더 심하면 영업정지 이렇게 쫙쫙 나가거든요. 그게 벌점이 쫙쫙쫙 뭐 3년간 몇 점 이상의 그 규정이 있는데 과징금 고시가 있어요. 그것도 법규명령이야. 공정위 고시가. 근데 그게 이제 하도급법상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어큐뮬레이션 되면 나중에 그게 이제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까 그 처분문서 읽는 것도 그때 울면서 달려와가지고 한 20억 받아준 게 있어요. 그 저기 GS건설 상대로. 걔네가 벌점이 그 당시 많이 쌓여갖고 불안불안했는데 공정거래조정원에 딱 신청했더니 그 저기 어디야 너네 이거 모든 거 다 민영사도 이 제기하지 않겠지만 이런 거 지금 그 저기 그 영역 하나를 아예 빼놓고 하지 않냐. 근데 그 사업장에서 퉁쳐갖고 하는 거는 너는 이거 부당투기한다 이래가지고 공고됐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에 여기 보시면은 법률, 시행령, 고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하도급 법령에 왜 갑자기 뜬금없이 중소기업 기본법이랑 건설산업 기본법이 들어가느냐? 여기에 중소기업법 기본법에 아까 말했다시피 하도급법은 기본적으로 단 한 칼로 얘기하면 중소기업자 보호예요. 중소기업자. 그러니까 수급사업자 있죠? 자, 용어를 다시 하면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수급사업자 보호거든요. 그러니까 원사업자보다 규모가 더 큰 수급사업자는 보호 안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론 하도급법의 13조 변호사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하도급법 13조 대금지급과 관련해서는 일정 그 중견기업 보호하는 거 규정 혹시 그 아시죠? 그거는 대금에 관해서 일부 제한되는 보호를 하는 거고 나머지 전부 다 하도급법상에 하지 말아라 위법행위 관련된 모든 거는 중소기업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야만 하도급법이 적용되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데피니션이 중소기업이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설정하느냐 이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하도급 법령인데 왜 뜬금없이 중소기업 기본법이 나오냐? 요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 고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요 1번에 선급금 등 지연 지급 시 지연 이자를 고시. 요게 공정위 고시 아까 15.5% 지연 이자 있는 게 요 1번 고시거든요. 여러 가지 고시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중요한 거는 제가 조금 그 하이라이트로 해놨고요. 여기 10번 보시면 부당특약 심사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거. 이게 지침이니까 법규성이 없고 부당특약 고시는 있는 건데 나중에 왜 그게 같은 부당특약이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시행령이나 이런 거에 명시적으로 고시를 정한다고 딱 하는 거는 법규명 성질이 있고 그렇지 않고 위임이 없는데 그냥 지침이나 얘기를 해가지고 공정위가 정한 거는 사실상 효력이 엄청나게 파워풀하다. 그런 거를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사안이 딱 우리 사안에 맞는 겁니다. 딱 해갖고 공정위 저기 신고 딱 들어가면 이제 빼박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고시의 법적 성립 관련된 이런 부분들인데요. 요게 이제 제가 그냥 그 레퍼런스를 이렇게 그냥 갖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하도급법 6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진짜 민사적 관점에서 여러분들 하도급법에 친하지 않은 변호사님들은 뭐 이딴 식의 법이 다 있어라는 할 정도로 되게 포악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심할 정도로 수급사업자를 약자로 생각하고 완전히 그 강자라고 하는 원사업자들을 막 진짜 울고매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저 보세요. 선급금이 이런 거잖아요. 발주자가 있고 원청이 있고 하청 여기 그게 있으면은 원래 선급금이라는 게 도급계약이니까 예를 들어서 도급계약이니까 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따지면 계약금이든 선급금 하나도 안 주고 나중에 준공하면 다 줄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현실은 계약금도 주고 선급금도 주고 막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기성에 따라서 이렇게 중간중간 주고 그런 게 관행일 뿐이지 하나도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을 길게 했는데 선급금 같은 경우는 집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원청이 하청한테 선급금을 줘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법에서 뭐라 하냐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만약에 받으면 너도 줘라 15일 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선급금을 하청회사들한테 수급사업자한테 준다고 약정을 안 했어도 네가 받으면 왜? 덩치 큰 놈이니까 더 받으면 뿌려줘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만이 안 하면 이 하도급 위반으로서 신고하면 바로 이게 벌점 받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여튼 조문이 다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도급 입자 선급금 여기에 6조 2항에 여기 보시면 100분의 40% 이내에서 누가 정한다? 공정위 고시가 정한다. 그게 요게 이제 아까 선급금 등 지연 지급 시 지연일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요게 하도급법 13조가 하도급 대금과 관련된 조항인데 뭐 이거는 13조 14조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13조. 그다음에 14조가 바로 직접 지급과 관련된 직불 규정이거든요. 근데 여기 하도급 대금 직불과 관련된 게 15.5% 한다는 요 고시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게 제조 건설 중심이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도급 거래가 뭐냐면 제조, 수리, 건설, 용역 이렇게 네 가지로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약간 느낌이 그럴 수 있는데 위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도급이에요. 도급이 기본적으로. 그죠? 제조 하도급, 수리 하도급, 건설 하도급, 용역 하도급이 돼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이게 네 가지가 그냥 해석론 마음대로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조는 여기 보시면은 제조 위탁이 뭐냐면 물품의 제조나 판매, 수리, 건설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자기 자신의 업에 따른 물건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게 이게 제조거든요. 그것도 공정위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조 관련된 물품 범위가 따로 있어요. 건설회사가 만약에 요 아파트를 질 때 이렇게 뭐 거기 수납장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쭉 이렇게 해가지고 가구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문 맞춰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납품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하도일까요? 제조하도일까요? 그게 건설이나 제조하도거든요. 사양을 정해서 그 사람들이 업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회사가 거기 아파트를 줘갖고 어쨌든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위탁한 거잖아요. 신발장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건설 하도급이 아니라 제조 하도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습니다. 그래갖고 요 고시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조 하도급의 물품 범위 고시가 공정위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 하도급 대상의 물품 범위 고시 관련해서는 이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를 업으로 해야 되고
업으로 되고 두 번째는 그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는 요게 해당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그런 거죠. 건설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이런 거를 성능 같은 거, 뭐 엘리베이터를 모두 성능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주문 제작한 거 이런 거는 이게 건설 하도급이 아니라 제조 하도급이 되고 그래서 이런 요건이 딱 맞아야 그게 이제 제조로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변호사님한테 지금 얘기하면은 뭐 저기 그 매너상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이 어쨌든 하도급이여야 되잖아요. 하도급법이 적용받으려면 그래서 매매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포인트가 일의 완성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매매냐 도급이냐 이게 어쨌든 그런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요 제작물 공급 계약과 관련된 거고요. 제작물 공급 계약은 판례가 다 있으니까 변호사님들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할 건데 어쨌든 스펙을 정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사양을 해가지고 어떻게 납품을 하라라고 하려면 그게 제조하도급 영역의 대상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매매가 아니고 특정 사양을 정해갖고 납품하도록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 사양서 같은 스페시피케이션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부대채물의 성격을 가져야 된다. 왜 납품을 하면 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역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에 나왔던 실제 판례, 우리 여기 요 판례는 작년에 제가 편집부 거기 그 파일에 공유했던 그 사안인데요. 어쨌든 민사소송으로 해가지고 이 저기 부대채물로서 제작물 공급 계약으로서 이렇게 하도급법이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요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 보시면은 제작물 공급 계약이 어쨌든 도급의 성질을 가지려면 그렇죠. 계약의 목적물의 주요 부분이 약정한 대로 시공돼 가지고 그 일정 성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 소송이 문제가 되면 대부분 보면 이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행이 제대로 안 됐다. 이건 채무 불이행이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공급자가 공급대금을 청구했는데 성능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로 그 돈 줬던 상급금 이런 것도 반환 인정한 그런 사안이거든요. 자, 그 어쨌든 여기서 이제 사례연구 이래서는 그렇죠. 하도급에 적용되려면 도급계약이 된다. 제작물 공급계약도 매매가 도급계약인지 실무상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아까 그런 이런 판단 요소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 현대자동차 케이스였는데 꼭 완성품의 직접 최종 제조만이 아니라 그 전 단계 행위도 포함된다. 요거를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 꼭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바퀴를 이렇게 타이어를 납품하고 이렇게만 제조냐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부품에 대한 도장을 칠하는 것도 전 단계 행위로서 이게 제조하도록 용역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건데요. 요거는 좀 되게 디테일한 건데 이게 현대자동차와 이 그 하청회사와의 관계인데 이 기술 탈취 해가지고 이게 그 한 소송인데 여기 보시면 2018년 사건이잖아요. 2019년에 선고됐는데 지금 언제 선고됐어요? 20, 21, 22, 23 대법원에서 4년을 끌었어요. 4년 끌었고 했는데 판결문은 딱 2장. 여기 이제 지금 그 이게 지사건이거든요. 손해배상건, 지적재산 뭐 침해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하고 특허법원에서 2심하고 3심에 올라가는 건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있어요. 제가 강의 안에는 없는데 하도급법에 뭐가 있냐면은 일정 몇 가지의 요건에 이게 해당되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청회사들 기술 뺏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슈의 관계인데 거기에 해당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있어요. 그게 3배고요. 그냥 최근에 법 개정이 돼가지고 올 여름부터가 5배까지 올라갑니다. 5배. 그래서 기술 탈취 부분이 문제가 되면 이제 수급사업자 하청회사들을 대비해가지고 확실하게 공정위 신고나 이런 걸 준비 잘해갖고 하시면 정말 기회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하여튼간 제조위탁의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는 하도급이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 결론입니다.